본격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리즘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거냐. Y 값이 수치형이냐 명목형이냐. 그래서 리그레션을 할 거냐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거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알고리즘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알고리즘의 종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좀 크게 리그레션 계열, 그다음에 트리 계열 이렇게 나눕니다. 거의 뭐 양대산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리그레션 계열이라는 거는 그 회귀 분석, 선긋기죠. 네, 평면에다가 선긋기, 그 선을 찾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2차원에서는 선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X값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3개 이상 되면 공간이고, 그다음에 공간도 다차원 공간입니다. 3차원, 4차원 가면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머릿속으로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4차원 공간. 그러면 우리가 선을 얘기할 때 회기선이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그 면입니다. 면. 간단하게 그리면 우리가 이런 면일 때는 이 선을 찾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3차원만 돼도 이렇게 면을 찾는 거죠. 이렇게. 이걸 결정경계라고 부르는데 이 결정경계가 대부분 우리가 하이퍼플레인, 그래서 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이퍼는 왜 붙냐면 이게 3차원이면 그냥 평면이잖아요. 플레인. 근데 이게 4차원일 수도 있고 5차원, 6차원 이렇게 넘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그냥 면 이렇게 안 부르고 하이퍼플레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면일 수도 있고 고차원이면 사실 면도 아니죠.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도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주로 이 선을 찾는 데서부터 다양한 응용을 해서 만드는 애들을 저희가 보통 리그레션 계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한 축을 담당하는 게 트리 계열. 트리 계열은 좀 이따 저희가 이제 배울 거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스무고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데이터를 여기다 다 넣고 동그라미 세모를 다 섞어 있는 상태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x1이 뭐 1보다 크냐? 그러면 1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1로 가. 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세모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나이스한 거는 이쪽에 다 세모 오고 이쪽에 다 동그라미 오면 제일 좋은데 그럴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x와 y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명확히 아셔야 돼요. x1, x2, x3 있으면 y가 동그라미 세모예요. 지금 우리 그림상에서. x는 요 기준들, 가지고 있는 값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y가 뭐 닭인지 소인지 나누는 이런 게임이었다라고 한다면 x1은 다리의 개수, 뭐 x2는 날개의 여부, 뭐 x3는 뭐 뿔의 여부, 뭐 이런 거겠죠. 그래가지고 섞어놓고 이렇게 x1, 예를 들어서 다리가 뭐 3개 이상이면 이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다리가 3개 이상인 애들은 이쪽으로 다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모이면 뭐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우리 스무고개처럼 이렇게 하는 게 디시전 트리, 결정 트리라고 의사결정 나무 이렇게 부르죠. 요런 걸 응용해서 우리가 막 또 알고리즘을 발전시켰어요. 이런 걸 그래서 트리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알고리즘 얘기를 할 때는 리그레션 계열과 트리 계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알고리즘이라는 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물어보면 답을 주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완성되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리그레션 입장에 보면 여기 W들을 다 결정을 해놓는 거고 트리 계열 입장에서 보면 요 의사결정 나무를 다 만들어 놓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습이 되면 이렇게 모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델을 만들 때 어떤 방법으로 만들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알고리즘을 그러면 하나로 통일하지 않는 이유. 제일 좋은 알고리즘 하나로 통일하지 않는 이유는 데이터의 분포나 데이터의 성격이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서 적합한 알고리즘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적정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고, 그게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머신러닝 배울 때 보통 알고리즘은 데이터만 넣으면 값은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알고리즘에 넣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를 넣어줄 때 우리가 잘 가공을 해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진짜로 정확하게 알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논문이나 이런 거를 보시려면 무조건 다 언어는 수학으로 돼 있습니다. 수학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이킨런 같은 거를 소스를 뜯어가서 보시려면 프로그래밍에 능통해야 돼요.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도 가능해야 돼요.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 그래서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렇게 뜯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이 적당히 아는 거예요. 아예 모르면 안 돼요. 아예 모르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당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적당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필요한 정도. 예를 들어서 원리를 알아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넣어줘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일 때는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될지, 학습을 했을 때 이게 좀 될지 안 될지, 얼마나 걸릴지, 이런 특징들이나 그 구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해보면, 알고리즘이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데이터도 마찬가지, 알고리즘도 마찬가지. 저희를 위해서 준비된 데이터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준비된 알고리즘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물론 있죠. 있는데 정말 최적화를 하려면 데이터도 내가 잘 핸들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도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조합하거나 살짝 고치거나 이렇게 해서 써야지 좋은 퍼포먼스를 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뭐 굳이 꼭 경쟁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남들보다는 어쨌든 좋은 값을 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되는데, 나는 얘기를 하려면 결국 알고리즘을 좀 손을 대야 되는. 알고리즘을 막 대단한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명확히 이해하고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알고리즘을 살짝 이렇게 응용해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고리즘을 좀 이왕이면 네, 한번 공부할 때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그레이션 계열 알고리즘과 트리 계열 두 개의 알고리즘을 배울 건데, 뭐 요즘에는 이제 이 머신러닝 쪽에서는 주로 트리기얼 알고리즘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일단 캐글이나 이런 데서 우승하고 이런 애들이 주로 트리기얼 알고리즘의 앙상블을 써서 많이 했고, 효과도 좋고, 또 제가 볼 때는 트리기얼을 쓰는 가장 큰 이유, 그 메리트가 X 값들을 얼마나 핸들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선긋기 리그레션으로 하려면 X는 완전한 스케일링이 돼야 되고 완전한 원하드 인코딩을 뽑아야 되고 뭐 이런 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그다음에 특히 원하드 인코딩을 뽑으면 X의 종류에 따라서 컬럼 횟수 개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트리 계열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 문제만 봐도 알고리즘상 X1은 로 분류할 때는 X1만 가지고 하고, X2 할 때는 X2만 가지고 하고, 그래서 X1과 X2의 스케일이 딱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 문제도 역시 트리 계열도 원하드 인코딩으로 하면 좋아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안 했다고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블 인코딩을 하면 냉장고, TV, 뭐
컴퓨터 이런 거를 1, 2, 3 이렇게 할 텐데 리그레션을 그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럼 냉장고가 뭐 TV보다 3배 더 크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리그레션을 그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얘는 무조건 원하드 인코딩으로 뽑아주는 게 맞아요. 근데 트리 계열일 때는 이제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사실 그래도 해주는 게 좋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X1이 3보다 크면 1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1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나누고 싶을 때는 원래 굳이 나누자고 하면 냉장고 뭐 그다음에 세탁기 요런 쪽하고 컴퓨터, TV 이렇게 나누고 싶잖아요. 뭐 물론 이제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뭐 성격에 따라서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트리 계열에서 그냥 레이블 인코딩을 뽑으면 뭐 2보다 큰 건 이쪽으로 가고 3보다 2보다 작은 건 이쪽으로 가. 이렇게 나누면 이제 이게 임의적으로 레이블이 매겨졌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뽑아주면 냉장고는 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일로 가. 이렇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원하드 인코딩으로 뽑으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럼 레이블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서 붙이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쪽은 적은 숫자를 주고 1, 2, 3 이렇게 주고 내가 나누고 싶은 무슨 TV 아니야 뜻이 뭐 컴퓨터, 뭐 TV 이런 쪽 애들은 이제 뭐 큰 숫자를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보다 큰 건 일로 가고 작은 건 일로 가 이런 식으로 나눌 거니까 조금 더 효과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고리즘을 손대진 않았어요. 근데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알고리즘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트리 계열 중에서 요즘에 캣부스트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CAT가 카테고리의 캣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X 값들이 범주형이 많을 때 좋은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그걸 참 생각해서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간단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알고리즘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캣부스트를 열어보면 안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들어온 X들, 범주형으로 들어온 X들을 자기가 알고리즘 내에서 레이블링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지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캣부스트 만들고 이런 애들이 점점 이렇게 아예 우리의 그런 것들을 다 응용해가지고 알고리즘 내에 다 넣어줘 버리면 우리가 데이터를 핸들링 안 하고 그냥 기본 포맷만 만들어서 넣어주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업무에 적합하게 이런 거에는 이런 게 좋아라고 만들어줬겠지만 우리의 업무에 적합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알고리즘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거나 혹은 응용하거나 데이터를 핸들링하거나 잘 조합하면 정말 우리 업무에 최적화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선형회귀, 리그레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 기본적으로 뭐 선긋기 하는 거죠. 이런 선, 이렇게 요 차이,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절편, 기울기, 뭐 이런 얘기 다 우리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선을 어떤 걸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해놓은 거고 그때 나왔던 것들이 이제 R 스퀘어드 별점계수죠.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평균으로 예측한 거에 비해서 내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했냐.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평균으로 예측한 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반에 있는 사람의 키를 맞추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그 평균을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사람 나와. 근데 얘가 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특징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이 반의 평균이
뭐 170이야. 그럼 너 170, 그 다음 사람도 170, 무조건 170으로 예측하는 거야. 그렇게 평균으로 예측한 거 대비 우리 알고리즘이 얼마나 더 잘하냐. 요게 알스퀘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코에피션트, 인터셉트 이런 용어들, 그 다음에 웨이트 이런 용어들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그 좋은 직선을 찾기 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코스트 펑션이라는 걸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잔차의 제곱 평균이 코스트 펑션이었죠. 걔를 낮추는 쪽으로 계속 W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W들을 계속 어떤 W들의 조합일 때 그 잔체의 평균이 가장 작을까? 이걸 계속 만들다 보니 최적화를 했어요. 했는데 얘가 오버피팅에 취약한 경우가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W를 좀 뭉뚱그려주기 위해서 좀 날카로움을 무디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규제항을 두 개를 두죠. 하나는 L1 규제, 하나는 L2 규제. L1 규제가 이제 우리가 라쏘라 그래가지고 W들의 절대값의 합이 작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규제를 준 거. 네, 두 번째는 이제 리치라 그래가지고 W들의 제곱의 합이 작아지는 이렇게 규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라쏘의 특징은 W들이 전체적으로 작아진다. 전체적으로 작아지다 보니까 0에 가까운 애들이 사라진. 네. W가 0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X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W에 해당되는 X를. 네. 그렇게 해서 개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그 다음에 리치 같은 경우에는 제곱의 합을 작게 하기 때문에 그 W가 큰 값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큰 아이들을 W가 유독 큰 아이들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숫자를 맞추는 게임인데 마지막에 함수를 더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다 추가를 함으로 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예측하도록 만든 다음에 스레시홀드를 줘서 0.5보다 크면 1로 예측해, 0.5보다 작으면 0으로 예측해. 이렇게 이용해서 범주형을 맞추는 거죠. 리그레션이지만 태생은 리그레션이었으나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마지막에 딱 추가함으로 해서 결국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걸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 리니어 리그레션, 리치, 라쏘 이런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수치를 맞추는 애들이었으나 마지막에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딱 추가해 줌으로 해서 범주를 맞추는 알고리즘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모든 알고리즘이 다 시치도 맞추고 범주도 맞추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선 찾는 거죠.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선으로 가둬버린 다음에 무조건 y값이 0과 1 사이로 나오게 만들므로 해서 중간 잘라서 너는 1, 너는 0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수치 맞추는 아이들을 범주를 맞추는 쪽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트리는 어떻게 하냐면 트리는 이렇게 합니다. 결국 막 우리가 트리 계열을 나누다 보면 이제 마지막 이름이 트리라서 립이라고 부릅니다. 잎사귀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계속 나누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아이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결국에는 이 동그라미 세모 하나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로 치면 우리의 행입니다. 행. 한 행이 하나예요. 동그라미 세모는 요 y값 동그라미냐 세모냐. 네. 최종 이렇게 가면 이제 x값은 분류를 하는데 다 사용하고 이제 이렇게만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범주형을 맞춘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보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말이 투표지. 투표라기보다는 개수 세는 거죠. 자, 내가 새로운 x가 들어왔어. 그러면 새로운 그 행이 들어왔어. 그럼 얘네들이 x가 있잖아요.
그럼 x를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파고 내려갈 수 있죠. x1이 0보다 크면 일로 가고 계속 파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최종 내가 여기에 도착했어요. 요 리프에.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그 값으로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니까 동그라미가 맞네. 그러면은 넌 y가 동그라미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쭉쭉쭉 가다 보니까 여기로 떨어졌어. 세모가 맞네. 그럼 너는 세모일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클래시피케이션. 만약에 우리가 리그레션이다.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세모지만 실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에 원래 만약에 이게 y가 우리가 리그레션이었다면 동그라미 세모로 안 돼 있고 실제 1.0, 2.0, 3.0 이렇게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1.0, 2.0, 3.0 있겠죠? 그걸 평균 내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 수치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보팅할 때 최종 동그라미냐 세모냐의 개수를 세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하드 보팅이라고 합니다. 소프트 보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얘는 비록 동그라미가 4개고 세모가 하나지만 동그라미라고 예측한 실제 값을 뜯어보니까 0.6, 0.6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까스로 0.5를 넘은 애들인데 세모는 비록 2개밖에 없지만 강력하게 0.99, 0.99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리프가 동그라미들의 세상이 맞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개수는 많지만 실제로 간당간당하게 동그라미가 된 애들이고 세모는 강력하게 세모가 된 애들이다 라고 한다면 이 노드는 우리가 노드라는 용어도 씁니다. 이 노드는 세모의 노드 아니냐 이렇게 보겠다는 게 소프트 보팅이고 그럴 때는 얘가 예측하기 원천값 요런 애들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요건 나중에 우리가 트리 배울 때 배울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알고리즘이 리그레션도 할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회기나무 이런 용어를 써요. 회기나무. 리그레션 트리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회기 계열이 있고 트리 계열이 있는 건데 왜 이걸 어떻게 섞어? 이제 이거 알고리즘을 섞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 있는 나무는 알고리즘의 종류를 얘기를 해서 트리 계열을 얘기를 한 거고 앞에 있는 회기는 뭐냐면 우리가 뭘 맞추는지를 얘기할 때 그 수치를 맞춘다는 의미로 리그레션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트리라는 말이 회기나무라는 말이 2개의 알고리즘을 합친 게 아니라 앞에는 나 수치 예측하는 거야. 뒤에는 알고리즘의 종류는 트리 계열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트리 계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트리 계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회기를 할 수 있게 만든 알고리즘. 네, 이걸 저희가 회기나무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쭉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선형회기의 키워드를 보면 리니어 리그레션,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 이런 얘기 했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선형회기를 기반으로 확장한 알고리즘 중에 가장 유명한 애는 단연코 서포트 벡터 머신,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이라고 부르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이런 애들. 원래는 이제 그 머신러닝만 보면 사실 딥러닝 머신러닝에 섞여 있긴 하지만 머신러닝에서는 사실 거의 리그레션이 이제 쓸모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트리 계열이 강력합니다. 전처리도 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핸들링하기도 편하고 성과도 좋으니 뭐 이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뒤집은 게 신경망이죠. 네, 신경망 딥러닝은 원래 예전부터 있었는데 잘 안 썼어요. 성과도 별로 안 좋고 그렇게 뭐 핸들링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딥러닝이 사실 나온 것도 아니죠. 인공신경망의 확장이고
이제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면서 레이어를 많이 쌓을 수 있게 됐다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왔다기보다는 발전이죠, 발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공신경막, 흔히 말해서 딥러닝이 대두되면서 트리기어를 무시할 수 없는 약간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딥러닝 세상 전에는 머신러닝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과 랜덤 포레스트가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우리 지금도 신경망 딥러닝을 적용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됩니다. 일단 코스트도 많이 들고 GPU도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계산량도 너무 많고. 그래서 늘 딥러닝이 정답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다루거나 이미지를 다룰 때는 딥러닝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얘기할 필요 없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그냥 정답이다라고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이 다루는 현업의 데이터는 뭐 수치 데이터라든가 무슨 뭐 기계 데이터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여전히 머신러닝이 훌륭하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서포트 벡터 머신과 랜덤 포레스트.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처음에 이제 대표를 하는 애가 랜덤 포레스트였고, 그 다음에 발전 애들에서 나온 애들이 이제 부스팅 계열 애들, XG 부스트나 그레디언트 부스트, 뭐 캡 부스트, 라이트 GBM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계산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면 여전히 랜덤 포레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106번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신경망. 한번 이제 실제로 해보면서 아시겠지만 원리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만 구현은 이제 너무 깔끔하고 쉽습니다. 오히려 그 전처리는 원리는 간단하지만 구현이 막 굉장히 다양하죠. 이제 해봐야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그런데 알고리즘 적용하는 거는 원리는 굉장히 어렵고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건 어렵지만 구현은 뭐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브젝트로 클래스를 오브젝트로 만들고 오브젝트 점 핏, 그다음에 오브젝트 점 프리딕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끝나죠. 여태까지 우리 해왔던 거 그대로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 SVM을 한번 링크를 제가 보면서 그런 걸 이제 강의안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다 넣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만들진 않고 이걸 통해서 그냥 보통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 사이트가 엄청 훌륭해서 이걸 선택하냐? 그거 아니고요. 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너무 훌륭한 사이트들 많아요. 그냥 그 중에 눈에 띄는 거 그냥 제가 하나 링크 건 거고요. 말이 길어진 거 보니까 약간 변명의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서포트 벡터 머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대로 한번 쭉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이렇게 써 있는데 결국 이런 얘기예요. 원래 우리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빨강하고 파랑을 나눌 때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면 요 검은 선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 머신러닝 학습하는 방법은 아무 데나 선을 그어놓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머신러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빨간 애들이 막 이렇게 있고 파란 애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사람은 대본에 여기다 선을 긋겠죠. 얘보다 크면 빨강, 얘보다 작은 파랑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머신러닝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데나 선을 그어요. 막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결과를 봅니다. 자, 이거보다 크면 빨강, 이거보다 작으면 파랑 하고 몇 개나 맞췄니? 결과 보는 거죠. 잘 못 맞췄겠죠. 물론 로그로스로 하겠죠. 잘 못 맞췄죠. 그럼 선을 좀 바꿔요. 그리고 또 보는 거예요. 몇 개나 맞췄니? 또 바꿔요. 보는 거예요. 별편도 옮겨야 되죠. 또 올리기도 해요. 이렇게. 계속 무한대만큼 긋습니다. 무한대만큼. 그래서 결국엔 이 선으로 왔을 때 몇 개나 맞췄니? 보니까 굉장히 잘 맞추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 그러면 이 선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내용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머신러닝의 목적은 이 결정 경계라고 부릅니다. 선이라고 보통 안 부르고 우리가 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2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문제는
이걸로 보면 좀 잘 안 보이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은 두 개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인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요겁니다. 버퍼를 준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요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요런 그룹, 요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머신러닝 보고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 보고 한번 이 선 찾아라. 그러면 A, B, C, D, E, F 네 둘레 여섯 가지 경우 다 가장 좋은 결과라고 액큐러시를 낼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선을 그어도 가장 좋은 결과를 냅니다. 100%를 냅니다. 그럼 머신러닝은 저 중에서 먼저 걸린 놈을 내겠죠. 먼저 걸린 놈을 내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지만 만약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는 이런 거죠.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분포돼 있고 이렇게 분포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선을 찾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근데 새로운 데이터가 대충 만약에 여기쯤 들어왔다 그럴게요. 여기쯤. 그러면 이거는 A 그룹으로 예측하냐 B 그룹으로 예측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 모델은 A 그룹으로 예측하겠죠. 이 선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좋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이거 B 쪽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걸 알고 있잖아. 그럼 기계도 이렇게 하려면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예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1번 선, 2번 선, 3번 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선이 가장 좋은 결정 경계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모든 분들이 다 1번 선이라고 얘기해요. 감각적으로 알죠. 뭔가 이 A와 B를 1, 2, 3선이 다 나누고는 있지만 뭔가 1번이 그래도 좀 공평하게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쯤 들어와도 1번이 좀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결국은 뭐냐면 일반화의 얘기예요. 우리 데이터에는 1, 2, 3번 선이 셋 다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2번이랑 3번 선은 일반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대응이 어려운 1번 선은 일반화가 잘 돼 있어요. 이걸 우리 머신러닝 용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2번하고 3번인 세 선 다 좋은데 2번하고 3번은 오버피팅에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버피팅에 취약하다. 왜냐하면 우리 데이터는 잘 맞추겠지만 새로운 데이터에는 취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번 선을 찾도록 사람은 바로 대번에 1번 선을 찾는데 기계는 어떻게 1번 선을 찾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SVM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SVN이 낸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찾자는 거예요. 내가 이 선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찾지 말고 이렇게 두꺼운 면이라고 하긴 좀 두꺼운 선을 찾잖아요. 두꺼운 선. 표현이 적당한가요? 두꺼운 선. 네. 이 날카로운 한 선이 아니라 이 두툼한 선을 찾자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아까 같은 이런 선은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쪽은 넓고 이쪽은 얇기 때문에 요거는 같아야 돼요. 이 길이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은 탈락. 그다음에 이쪽에 붙은 선도 탈락.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애들도 탈락. 양쪽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마진을 준 선을 찾잖아요. 마진. 우리가 요 크기를 마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진을 준 걸 찾자. 그럼 얼마나 두껍게 찾을 것인가? 데이터가 여기 있으면 이만큼. 데이터가 여기 있으면 제 침범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마진을 준 선을 찾자. 그러면 얘가 결국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한테 좋아진 건 뭐냐면 오버피팅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노력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 결국 요 중간선을 찾을 때 요 두꺼운 선 이걸 찾는 걸 이용해서 찾자. 이게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걸 기계한테 자 이렇게 찾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수학적으로 수식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얘는, 기계는.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주냐면, 그림이 지저분했으니까. 예를 들어, 일단 이런 거 아시죠? 공간에 이렇게 면이 있어요. 그럼 이 면을 나타내는 수식은 우리가 보통 법선 벡터라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선의 발, 이 원점에서 이 면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간에 면이 있는데 원점에서 그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 이렇게. 그러면 그 직선은 하나밖에 없죠. 보통 이거 머신러닝 얘기 아니라 수학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법선 벡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공간에서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법선 벡터를 찾으면 되고 이 법선 벡터가 이 면을 결국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공간에서 이렇게 아까 두꺼운 선이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엎어가 있는 면 두 개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면을 우리가 최종 결정 경계로 정하면 돼요. 이게 그림 괜찮아요? 보이시나요? 면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우리의 진짜 결정 경계 면 하이퍼플레인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걸 찾으면 돼요. 이 중간 면. 그래서 얘네들 이 면, 요 면을 가리키는 벡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뭐냐면 내가 결정 경계를 찾기 위해서 서포트 해주는 애들입니다. 도와주는 애들이다. 그래서 이름이 서포트 벡터. 그런 의미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결정 경계를 찾기 위해서 도와주는 면, 그걸 찾는 거고, 면은 결국 벡터가 있으면 벡터는 선입니다. 선이 그 면을 나타내는 거고, 그 선을 찾으면 그 도와주는 면을 찾은 거죠. 도와주는 면을 찾으면 가운데 결정 경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네, 이렇게 요 선이냐, 요 선이냐, 요 선이냐, 어떤 선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툼한 선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찾을 때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이 오차의 범위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찾냐면 여기 마지막 빨간 점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선을 그어. 그다음에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요 파란 점 두 개, 파란 점 두 개 있죠. 여기 보이시죠? 파란 점 두 개. 그거를 기준으로 요 백다선을 쭉 그어요. 그다음에 요거와 평행하도록 빨간 점과 만나는 선을 그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포트 벡터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실제 결정 경계선을 긋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진을 여기 보면 마진은 결정 경계와 서포트 벡터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게 같아야 돼요. 결정 경계 사이로 이게 같은 건 아니지만 찾아놓고 중간에 선을 긋는 거니까 당연히 같죠. 찾아놓고 중간에 선을 긋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림을 제가 똑같이 한번 그만큼 있고 그만큼 있어서 이렇게 찾고 이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요 점 두 개 찾은 거죠. 요 점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빨간 점이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 선을 이렇게 내리는 게 맞죠. 근데 정말 그게 맞냐는 왜? 우리 데이터에 정확하게 맞추려면 내리는 게 맞죠. 그런데 대부분 다 이쪽에 있어. 데이터가. 근데 정말 한 놈만 여기 딱 있는 한 놈. 파란 점도 여기 한 놈만 이렇게 딱 있는 거. 그럼 선이 확 얇아지죠. 선이 확 얇아지죠. 얘네들 때문에.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쉽다기보다는 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얘네가 특이한 데이터 아니니? 일반화되어 있는 게 아닌 거 아니니?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얘네만 아니면 확 넓힐 수 있죠. 확 넓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 있다. 일반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잘 맞춘다.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면 정확하게 나누면 우리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눠져요.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는 취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프트 마진이라고. 하드 마진은 하나도 들어오면 안 돼. 하나도 들어오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런데 그런 애들은 그 일반화에 약하기 때문에 오버피팅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마진은 뭐냐면 허용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빨간 거 요 안에 하나 들어와도 주로 이쪽에 있으니까 얘로 결정 경계를 얘로 하자. 소프트 벡터를 얘로 하자. 파란 거 여기 하나 있지만 결정 경계를 이 밑으로 하자. 그래서 얘는 버리자. 얘는 버리자. 얘는 이상한 애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화에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몇 개까지 할까? 몇 개까지 이걸 허용해 줄까? 이게 사용자가 결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배울 C값입니다. C값을 1을 주면 타이트하게 완전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드마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C값을 내릴수록 몇 개 얼마나 허용할까? 맞나? 저 이거 맨날 헷갈려요. 올리는지 내리는지. 어쨌든 C값을 조정으로 함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할 건지 아니면 좀 허용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거고 결국 얘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 데이터를 보면서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트레인 데이터는 애큐러시가 쭉 떨어지는데 테스트 데이터는 떨어지다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요 점을 잡는 거죠. 예, 보통 우리가 엘보 포인트 꺾이니까 엘보 포인트라고 하는데 요 점을 잡아서 C를 쭉 변화시켜 보면서 이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럼 적정한 요 점을 딱 요때의 C를 우리가 딱 선택해서 쓰는 거죠. 요 소프트 마진을 적절히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드 마진으로 주면 아예 결정 경계를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냥 여기 또 빨간 게 있는데 여기 파란 게 있고 막 여기 빨간 게 있고 막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나눌 수 없는 애들도 있어요. 예, 이럴 때는 소프트 벡터 하드 마진 주면 못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엄청 성능이 안 좋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마진이라는 개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가운데 선 긋고 똑같은 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양쪽 서포트 벡터를 먼저 긋고 가운데 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진은 같을 수밖에 없고 요 한쪽 여기를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요 안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러면 하드 마진. 조금 몇 개 들어오는 건 허용하겠다. 이거는 소프트 마진. 이걸 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C. 그리고 그거의 역할은 뭐냐면 타이트하게 두면 우리 거에는 정확하지만 새로운 데이터는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소프트를 좀 점점 더 소프트하게 주면 오버피팅 일반화에는 강하는데 너무 많이 주면 우리 데이터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생겨서 보통 우리가 언더피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적정한 C값을 탔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수식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서 수식이 어디 있을 텐데. 네, 수식은 없네요. 이거는 실습이고 이런 거죠. 이거죠. 아웃라이어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네. C로 조정한다. C로 조정한다. 제가 여기 이렇게 들어온 애들을 허용한 거예요. 네. C가 소프트 마진이면 이렇게 허용이 됩니다. 얘는 타이트하게 하나도 들어오면 안 돼. 딱 마지막 값으로 딱 선택해. 그럼 잘 그려놨다. 그쵸? 이런 거죠. 네. 오버피팅, 언더피팅. C, 여기 있죠. 제가 맨날 헷갈리는 거. C가 여기 있네요. C 값이 클수록 하드 마진, 작을수록 소프트. 제가 제대로 얘기했네요. C가 클수록 타이트하게 봅니다. 타이트하게. C가 작을수록 이제 좀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C를 크게 주면 1로 주면 이제 오버피팅이 굉장히 취약하고 정밀한 모델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C를 내려가면서 좀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모델로 만들어가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이 사실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수식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수식 자체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커널인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저희 10시
10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좀 처음에 쭉 말씀드린 거 쭉 정리도 좀 하시고 첫 시간이니까 다시 잘 좀 추스리신 다음에 10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쉬는 시간 올려주세요. 네, 제가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너무 잘 이해가 되시고 그렇지 않은데. 네, 어쨌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셔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들으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를 찾자. 서포트 벡터를 찾자. 혹시 좀 읽어보시면 좀 자세하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서포트 벡터의 뭐 개수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두툼한 선을 찾을수록 일반화에 좋고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를 찾은 다음에 중간에 결정 경계를 그린다. 그럴 때 얼마나 좀 우리가 허용할까? 그거를 소프트 마진이라고 하는데 C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결정할 수 있다. C를 크게 할수록 타이트하게 오버피팅이 좀 취약하고 그다음에 C를 작게 할수록 좀 좀 널널하게 표현이 그런가요? 널널하게 대신에 얘는 학습이 좀 잘 안 될 수 있죠. 언더피팅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커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요거예요. 자, 요런 내용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요걸로 서포트 벡터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를 결정 경계를 나눌 수 있는 서포트 벡터를 찾아보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직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거를 요렇게인데 요거 그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한테. 그래서 해보려고 했더니 선을 찾을 수가 없네.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좋겠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x1이고 이거 x2라고 할게요. 그럼 데이터가 원래 x1, x2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값을 쭉 써보면 얘네들 가운데 있는 애들은 아마도 x1, x2가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1점 몇, 뭐 1.5, 뭐 0점 몇 이런 애들일 거예요. 이런 애들이 파란 점, 파란 점이라고 아마도 특징이. 바깥에 있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5점 몇, 뭐 6점 몇 이런 애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이제 빨간 애들 이렇게 나눠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파란 애들 가운데 있는 애들은 절대값이 작습니다. 바깥에 있는 애들은 절대값이 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장 딱 떠오르는 일감이 뭐냐면 x를 추가해요. x1의 제곱항, x2의 제곱항을 추가를 해주면 아마도 파란 애들, 어느가 파란 애들이죠? 파란 애들과 빨간 애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질 거고 빨간 애들은 굉장히 커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겠죠? 절대값이 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원래 x1, x2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x3, x4를 만든 거예요. x4는 못 만드니까 그림은 그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림 이렇게 그릴게요. 원래 x1, x2가 있었는데 x3, x4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x3 여기다 해야 돼요. x2 이렇게. x1과 x2일 때는 원래 돼 있다가 요렇게 있었죠. 바닥을 보세요. 바닥에 원래 x1 원점을 중심으로 그림의 약간 원점을 중심으로 바닥 평면을 보세요. x3는 빼고 원래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에 빨간 애들은 이 바깥에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을 이 점을 X3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가운데 있는 애들은 조금 올라가니까 이렇게 분포할 텐데 큰 애들은 빨간 애들은 X3 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제곱값이니까.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동그라미는 맞는데 위에 공중에 뜬 애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파란 애들은 살짝 뜬 애들이 되겠죠. X3라는 게 제곱한 걸 추가한 거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평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분포되어 있던 애들이 X3를 만들면 빨간 애들은 위로 뜰 것이고 파란 애들은 조금만 뜰 것이잖아요. 상상이 되세요?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네. 원래 바닥에 있던 애들 중에 둘 다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X3가 없었으니까 둘 다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X3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곱값으로 만들었으니까 요 조그만 원 가운데 있는 애들은 살짝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원이 링이 살짝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바깥에 있는 애들은 절대값이 크니까 X3 값이 커졌겠죠. 그러니까 위로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결정 경계를 어디다 그으면 돼요?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X3를 중심으로 반을 딱 결정 경계를 하면 빨간 애들과 파란 애들을 확실히 가릴 수 있죠. 선형으로. 우리 앞에서 했던 거예요. 폴리노미얼. 기억나세요? 다항식. x1 제곱, x2 제곱, x1 곱하기 x2 이런 거를 하면은 잘 된다. 막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막 우리 했었잖아요. 다항식. 기억나시죠? 얼굴이 안 보이셔가지고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요거. 다항식. 선이 막 이 곡선으로 막 바뀌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게 곡선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식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만 바꿨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곡선으로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결정 경계가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띄우고 결정 경계를 그었더니 이렇게 면이 됐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결정 경계를 안 띄우고 여기서 그려보자. 그러면 결정 경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하는 선이 되겠죠. 이 선이 결정 경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어디 갔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마치 이 곡선으로 막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실제는 곡선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로 결정 경계를 그렸죠. 근데 실제로는 동그라미가 결정 경계가 아니죠. 차원을 높인 다음에 면을 만든 게 결정 경계죠. 근데 그거를 다시 원래 우리의 데이터에서 결정 경계를 다시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표정을 봐야지 제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데 표정을 못 보니까 다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우리의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니, 선으로 그리니까 귀찮아서 선으로 그리니까. 아, 이게 있었구나. 아, 문명의 이 길을 제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데이터가. 돌아가면, 이걸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로 지금 우리가 선으로 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X3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냐면 파란 애들은 X3가 동그라미로 존재하긴 한데 조금 올라간 애들. 이렇게 존재하고 빨간 애들은 X3가 많이 올라가겠죠. 저 위에 공중에 뜬 애들이에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공중에 떴어요, 지금. 이렇게 생겼겠죠. 그림을 잘 못 그렸지만 좀 잘 상상을 해서 봐주세요. 이렇게 그렸겠죠. 그리고 나서 결정 경계를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면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 경계를 짜았어요. 이건 선형이죠. 선형. 면이지만 선형입니다.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결정 경계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너는 원래 데이터가 x1, x2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공간으로 그렸어? 다시 그려줘. 그래서 이걸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선을 여기다 다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x3 없애고 표현하는 거예요. x3 없애고 x1, x2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차원을 내려서. 그리고 나니까 요 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순서를 보면 원래 1번 그림이었는데 2번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면을 찾아서 그걸 다시 그림으로 표현했더니 결정 경계가 원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알고리즘을 바꿨으면 y 꼴 ax 플러스 b 이런 애들이 y 꼴 ax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됐겠죠. 이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알고리즘 수식을 바꾼 적이 없어요. 우리는 데이터만 바꿨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x3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 경계는 무조건 y는 ax 플러스 b로만 한 거예요. 물론 x가 3개가 됐죠. x1, x2, x2, x3 이렇게 3개가 됐겠죠. 데이터는. 그러나 우리는 선형이에요. W1의 x, W2의 x2, W3의 x3 이거 가지고 한 거예요. 수식은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바꾼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 경계를 표현할 때 여기서 표현할 수는 없으니 다시 원래로 돌아가다 보니 결정 경계가 동그라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된 애를 곡선으로 막 그려놨지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여기서 표현하니까 저렇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차원을 늘려서 공간에다 평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평면을 다시 내려서 결론적으로 그림을 그려봤더니 꾸불꾸불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비슷한 얘기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식을 바꾼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바꿨다. 데이터를 바꿨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이런 차원의 데이터였는데 이렇게 고차원을 늘려서 데이터를 풀어놓고 선형식을 이용해서 하이퍼플레인을 찾은 다음에 그 결정 경계를 다시 더 차원에다가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동그라미를 나타내는 식을 만약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제곱텀이 있겠죠. 네. 근데 우리 수식에는 제곱텀이 없었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엔 제곱이 없잖아요. 선형 결합일 뿐이지. 왜? 데이터가 바뀐 거예요. 데이터. 좀 약간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그림을 예쁜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생겨 있었는데 요거를 새로운 이 세로축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데이터들이 요렇게 나눠지더라. 왜? 제곱텀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바깥에 있는 애들 위로 뺄 거 아니에요. 요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면을 그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근데 지금 XVN 서포트 벡터 머신만의 어떤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폴리노미알을 적용한 폴리노미알. 그냥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커널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커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다항식 커널을 만약에 적용을 했어요. 그럼 원래 데이터가 x1과 x2밖에 없었어요. 데이터가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를 폴리노미얼을 적용하니까 한 10차원까지 적용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많아지겠죠. x1의 제곱, x1은 3승, 4승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적용을 하면 아까 소프트 벡터 머신을 적용하면 이렇게 돼 있던 애들을 고차원으로 올려서 데이터를 뿌린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이퍼플레인 타지면 돼요. 이게 원래 정석. 원래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하던 방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커널이라는 말을 쓰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얘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다는 얘기는 계산량이 너무 증가한다. 특히 우리가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테일러 전개라는 걸 쓴다 그랬어요. 테일러 전개는 그 익스포넨셜 함수나 사인 함수를 다항식의 결합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굳이 데이터를 이렇게 다 만들어야 돼? 라는 걸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포트 벡터 머신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우리 결정 경계 찾을 때 요거 찾을 때 이 많은 데이터들을 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만 계산했냐면 요 벡터와 요 벡터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 요것만 계산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데이터가 만약에 100개가 있어요. 점이. 그러면 이 100개의 데이터를 모든 고차원 평면에 다 뿌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벡터들의 거리예요. 거리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차원을 높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적으로. 뭐 거리가 내적은 아니지만 내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결국 그냥 요 벡터들 사이의 거리만 알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논리가 뭐냐면 제가 A 포인트, B 포인트가 있는데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정석은 데이터를 쭉 늘린 다음에 여기에 10개의 데이터로 만들어요. X를 늘려요. 그리고 A와 B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내적 거리 구한 쓰는 거 아시죠? 뭐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걸로 다 계산해요.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굳이 이렇게 계산해야 되느냐. 굳이. 그러지 말고 A와 B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늘렸을 때의 거리와 실제로 이렇게 한 거리와 그러지 않고 수식으로 이용한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를 늘려놓고 무한대까지 늘려놓고 계산한 거나 이걸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서 익스포넨셜로 만들어 놓고 x1, x2를 넣고 계산한 거나 거리는 같더라는 거예요. 거리는 같더라. 우리는 거리만 알면 돼.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막 그런 복잡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서포트 벡터만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들 간의 거리만 알면 돼. 그래서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얘기가 데이터를 늘려놓고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얘네들이 데이터가 이렇게 늘어났으면 어떤 거리가 될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실제로 다항식을 무한대까지 늘려놓고 거리를 계산하나 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수식으로 계산하나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커널 기법이라고 해요. 커널 기법의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를 다항식을 무한대까지 만들어 놓고 거리를 하는 게 정석이나 실제로 계산량도 많고 무한대라는 건 계산이 불가능하니 이거를 커널 기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늘리지 않고도 수학적으로 같은 등식을 찾아내면 되지 않나 이런 거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거리를 구하는데 원래는 x1의 제곱, x1의 3승, x1의 4승, x1의 5승, x1의 무한대승 이거를 다 만들어 놓고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익스포넨셜 x 해놓고 계산을 해도 결국 얘가 같아지더라. D1, D2가 같아지더라.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걸로 계산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리만 구하면 되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상. 요거를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찾아봤는데 수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게 이거예요. 무한차원으로 공간을 사용은 그쪽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구한 거하고 같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가우시안 커널이라는 걸 쓰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결국 계산을 했더니 결국 같더라. 이걸 증명한 겁니다. 결국 같더라. 그래서 결국에 커널의 의미는 뭐냐면 다항식으로 만들고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 걸 다항식으로 만들지 않고 수학적으로 계산만 해서 거리를 구하자. 그게 커널 기법이에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두 개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마진을 주는 거. 두 번째는 커널을 쓰는 거. 커널은
실제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커널이라는 기법을 쓰지만 얘가 효과를 발휘하는 건 어디였어요? 다항식으로 고차원으로 만든 게 효과를 발휘한 거죠. 이런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수학 계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커널 기법을 이용해서 이거를 구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커널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커널을 뭐 예를 들어서 5차원까지 끊을 거야, 10차원까지 끊을 거야, 어떤 걸 쓸 거야. 그러면 저희가 커널의 종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소프트 벡터 머신이 해보니까 이런 커널이 좋더라. 그래서 뭐 리니어 커널, 그다음에 폴리노미얼 커널, 그다음에 뭐 보통 우리가 RBF라 그러는데 가우시안 커널. 이게 대표적으로 3개 정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리니어하게 상을 늘리는 거고, 폴리노미얼은 우리가 배운 그거 제곱 3승, 4승 이런 거 늘리는 거고, RBF는 이거를 무한대까지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익스포넨셜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RBF의 함수를 보니까 RBF 함수가 이거예요.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분의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가우시안 분포 그 함수 그대로 상수 다 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분의 x 빼기 x 프라임 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식이 뭐냐면 가우시안 그 분포하고 비슷한 식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두 줄 그은 게 거리란 얘기예요. 거리.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의 감마가 분모에 있죠. 감마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정규분포에서 분산의 역할이에요. 감마가 크면 얘가 넓게 퍼져 있는 거고, 감마가 작으면 촘촘하게 빼쪽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감마의 역할이 뭐냐면 이게 커널 함수입니다. 계산할 때 이 수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x1, x2 넣고 그때 이 감마도 하이퍼 파라미터 우리가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감마를 크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굉장히 선을 꼬불꼬불하게 그릴 수 있는 효과. 사실 선을 꼬불꼬불하게 그리는 건 아니죠. 고차원으로 조금 더 고차원으로 보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감마를 작게 하면 조금 더 덜 고차원, 저차원은 아니고 덜 고차원으로 보내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분포라는 게 뭐냐면 결국 x1, x2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분포를 이용해서 더 많은 것처럼 계산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감마가 크다는 얘기는 더 많은 더 데이터를 많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차원을 더 고차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차원으로 올린 거를 다시 2차원 내려서 결정 경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고차원으로 올렸던 결정 경계일수록 더 꼬불꼬불꼬불꼬불 되죠. 결국 감마 값을 크게 하면 오버피팅에 취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마 값을 작게 하면 언더피팅. 이 사이에 적절한 감마 값을 취하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마는 가우시안 커널에만 있습니다. 리니어에는 감마가 없어요. 감마는 가우시안 커널에만 있어요.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서포트 벡터 머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진을 준 두툼한 선을 찾자. 두툼한 선을 찾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항식으로 차원을 높여서 결정 경계를 찾다. 이게 두 번째. 그런데 차원을 높이는데 계산량이 너무 많으니까 커널 기법을 이용해서 그냥 거리만 구하는 수식을 찾자. 이게 커널 기법.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앞에 있는 그 마진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C. C가 커지면 타이트하게 오버피팅. 그다음에 C가 작을수록 두툼하게 소프트 마진이죠. 두툼하게라는 얘기는 사실 그 안에 아웃라이어를 많이 허용했기 때문에 두툼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오버피팅은 방지할 수 있으나 또 이게 너무 두툼해지면 언더피팅이 돼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커널 기법은 여러 가지 커널이 있습니다. 리니어 커널, 폴리노미얼 커널, 뭐 RBF 커널 이렇게 있는데 가우시안 커널 같은 경우에는 감마 값이 영향을 줍니다. 감마를 크게 할수록 차원을 높인다. 차원을 높인다는 것은 결정 경계가 구불구불해진다. 결정 경계가 구불구불해지면 모든 값을 다 맞추는 거죠. 그렇지만 오버피팅엔 취약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일단 서포트 벡터 머신의 디폴트 값은 가우시안 커널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걔가 잘해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굳이 다른 걸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얘기고, 그럼 이렇게 그어놓고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들어오면 이제 파란색이야. 여기 들어오면 빨간색이야. 이렇게 예측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얘기고, 리그레션은 어떻게 할 거야? 리그레션은 이렇게 찾으면 안 되잖아요. 리그레션. 그래서 리그레션은 어떻게 찾냐면, 얘는 그 결정 경계가 아니니까 빨간색, 파란색이 있는 게 아니죠. 얘는 X1, 얘가 X2지만 우리가 리그레션 그림 그릴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X1, X2를 그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림을 그리지만 이거는 X1이고 이게 Y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저 이거 한참 옛날에 공부할 때 한참 찾아봤어요. 어디에도 리그레션을 어떻게 하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 패스는 다 저것만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리그레션은 어떻게 할 거야? 리그레션 결정 경계라는 게 없잖아요. Y 값이. 봤더니 리그레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선 안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는 선을 찾아요. 어떻게 선을 그으면 가장 요 작은 범위 안에 마진이 작아지는 범위 안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포함할까?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선을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었다면 이렇게 긋는 거하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 되고 있는 거하고 똑같하게 긋는 거하고 요 폭이 같을 경우에 얘가 이렇게 긋는 게 더 많은 점을 포함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 좀 달라요. 근데 모든 서포트 벡터 머신이 전부 다 클래시피케이션만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는 리그레션도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 알고리즘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중요한 게 X1, X2가 아니라 얘는 Y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결국에 똑같은 마진을 가진 그 선을 가지고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포함할까 이걸 찾다 보면 결국 얘가 이 데이터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선을 그었을 때 가장 많이 찾죠. 많이 포함하고 있죠. 제가 선을 이렇게 그었다. 그럼 이 안에 요만큼밖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여긴 데이터 없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포함하고 있죠. 리그레션 알고리즘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마진 안에, 동일한 마진 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가. 이렇게 찾은 선이 결국 이 데이터들이 향하는 방향이죠. 데이터들. 결국 회기식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회기식을 안 쓰는 거예요, 진짜. 우리 했던 y = ax 플러스 b 이거 안 써요. 이 선을 찾을 때 이런 식 개념으로 알고리즘으로 찾아요. 수학 훨씬 복잡하겠죠. 왜냐면 많이 포함하고 있으려면 거리를 다 따져야 돼요. 수학 훨씬 복잡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수학 간단한데 소프트 벡터 머신은 수학이 복잡합니다. 개념상은 똑같은 마진 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야 우상향 돼 있으면 우상향으로 그어야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긴 데이터가 없죠. 지금 이만큼밖에 없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죠.